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한파가 계속되고 있지만 K라면은 해외에서 펄펄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2위로 뛰어오른 한국 라면의 수출 활약상을 집중 분석해드립니다. 제주 해녀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러자 MZ세대가 나섰습니다. 어촌계 최고의 보물로 떠올랐다는 젊은 해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K라면, 우리 라면이 연간 수출액 8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세계 2위로 도약한 K라면의 활약상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보글보글 쫄깃쫄깃 맛있는 라면, 60가지 재료 듬뿍 맛있는 라면, 후루룩 짭짭 후루룩 짭짭 맛있죠? 맛있는 라면이잖아. 한국 라면의 대세계 수출액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고요. 무려 9억 달러에 훌쩍 가까워졌네요. 어이구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의 한류 중에 음식 한류가 빵 터졌구나 이런 네. 생각이 했었는데요. 사실 제가 그 미국 시카고에서도 살아봤고 LA에서도 살아봤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정말 시골집에 가도, 시골에 있는 편의점에 가도 한국 라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K라면 인기가 팔팔 끓는다 했는데 불과 2019년만 해도 그 5억 달러를 살짝 넘는 그런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한 2, 3년 만에 그러니까 2020년분에 30%가 오르고, 그렇죠. 2년 연속 12%포인트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억 불을 넘어서 거의 9억 불에 지금 다다랐다라고 해서 1조 달러를 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업 같은 경우에 1조가 넘으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네. 라면 자체가 유니콘 기업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한 성장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한류가 어떤 그 한류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한국 문화의 전반에 걸쳐서 특히 네. 식음료라는 어떤 터부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어떤 그 K 콘텐츠의 새로운 장을 열다 이런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라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농심의 신라면, 이 신라면의 인기가 아주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재작년부터 해외 매출액이 오히려 우리나라 판매액을 앞지르고 있다고요? 53.7%입니다. 해외 와. 매출이.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농심 같은 경우는 현재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는데 몇 개를 만드냐면 연간 8억 5천만 개를 만듭니다. 8억 5천만 개라는 숫자는요. 지금 아까 보신 수출하는 숫자하고 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는 부분까지 친다면 우리 라면이 전 세계의 식단을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라면 1호 수출은 언제인지 아세요? 1960년대 초 아닙니까? 69년. 오. 베트남에 가는 거죠. 베트남에. 월남. 월남에 그때는 이제 월남이에요. 월남에 예. 이제 수출했고 그다음에 거기서 히트를 치니까 바로 71년도에 LA 지역에 그때 네. 이제 LA 지역에 우리 교민들이 많으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수출을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두 군데나 지금 뭐 렌초라고 이제 렌초에도 이제 하나를 더해서 두 군데나 있는 그래서 아주 뭐 장악을 했다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우리 라면에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라면을 가장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 어딘가 궁금하실 텐데 순위가 지금 나왔죠? 네, 순위 뭐 나오는데 일단은 뭐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은 이제 인구가 좀 많아요. 네, 중국이죠. 중국이 이제 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국 현지 생산 미 포함입니다만은 미국 그다음에 일본,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등등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이렇게 하면 사실 지구 이게 라면발 다
딱 해서 일렬로 세워놓으면 몇 미터인지 아시죠? 50미터거든요. 네. 아, 그게 라면 한 봉이 50m예요? 예, 50m 딱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를 환산을 해서 보면은 2,670바퀴를 도는. 야, 이건 뭐 근데 뭐 하루 한 번은 라면 뭐 드시고 싶은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네. 아이고, 네, 점심 때 라면 생각도 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외로 수출된 라면의 면발의 그 길이 이게 한 봉지에 지금 50m라는 거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모두 합쳐보면 지구를 2,000바퀴를 돌고도 한참 남는다고요.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4만 킬로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보면은 2,670바퀴를 돌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4만 킬로로 곱해봤더니만 네네. 전체적으로 1억 680만 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또 지구하고 달하고 간의 거리가 한 38만 킬로가 된다고 하니까 네. 이거를 제가 나눠봤더니만 달에서 지구까지 281번.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왕복으로는 140번을 왔다 갔다 휘감을 수 있을 정도니까. 편도로가 281번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왕복으로 하면은 140.1회를 왕복할 정도니까 그 양과 길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되는데 무게만 해도 또 이게 보면은 26만 톤. 도대체 그 무게가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정말 엄청난 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강원도 원주에 1년 생산되는 쌀 무게가 한 10,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원주에서 나오는 쌀로 무게로 한다고 하면은 28년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것인데 대단하군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밀은 우리한테 수입을 하지만 그거를 가공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은 그 라면을 수출을 한다는 것을 보고 저도 정말 이 정도 양이 되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자, 한국 라면이 역사가 얼마나 될까? 올해로 우리 나이로는 환갑입니다. 띠로 치자면 토끼띠인 셈인데요. 저하고 동갑입니다. 삼양라면이 원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원래 이제 라면의 역사는 58년도에 일본에서 안도 모모부쿠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 그 사람이 안도예요? 예, 안도 모모부쿠라는 사람이 사는데 이분이요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식족 안세. 먹는 거를 만족스럽게 해서 세상을 편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특허를 안 걸어요. 특허를 안 걸고 엄청난 돈을 벌었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모두 나눠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진중윤 전중윤이죠. 예, 전중윤 회장께서 그럼 우리가 좀 한국 가서 쓰겠다. 갖고 가세요.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게 우리에게는 행운이에요, 그게. 그럼요, 행운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하고 당시에는 조금 이제 닭고기 육수로 낸 일본 거를 흉내냈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입맛에 안 맞잖아요.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70년 들어오면서 칼칼한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한국 스프죠? 네, 한국 스프. 만능의 그 치트키라는 그렇죠. 한국 스프. 그거를 누가 지시를 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박정희 대통령이 라면 맛이 좀 이게 밍밍하다. 밍밍해. 달달하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나누는데 당시에 10년간 300배의 매출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그 전기점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스프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칼칼해지면서 그렇죠. 매출이 300배 뛰는. 네, 그래서 뭐 고춧가루 넣으면 좀 비싸지는데요. 알았어, 우리가 좀 도와줄게. 그래서 삼양라면이 커지고 당시 또 우리가 쌀이 없어갖고 밀가루랑 혼분식하는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시대의 때가 흐름이 맞아서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하는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자, 과거에 이 삼양라면, 원조라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주황색 봉지에 담긴 5개, 10개들이 포장. 이거 덕용 포장이라고 합니다. 젊은 분들은 그게 무슨 소린지 할 텐데 그때 라면 한 봉지가 100원까지 했었고요. 요즘 라면이 그런데 그 뒤에 엄청나게 진화를 합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열광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그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던 말씀하신 것처럼 짜파구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짜파구리는 짜파게티라고 하는 이게 짜장면 면발과 또 우동 면발로 대비되는 이게 너구리 두 개가 절묘한 조화. 거기에 가장 그 핵심 또 하나의 어떤 레시피가
채끝 등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절묘하게 조화가 되는 조여정 씨가 먹어서 그렇죠. 유명해진. 그러면서 그 영화에 보면은 조여정 씨가 이제 그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가사 도우미에게 짜파구리 좀 끓여놓으시죠. 이정은 씨에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을 보면서 이게 아카데미상으로 이게 그 영화 자체도 빵 터졌고 거기에 나왔는 한류 컨텐츠의 하나로서 이 짜파구리도 엄청나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한국 국민들이 연 한 120개를 먹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 분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채끝 등심의 짜파구리 해외에서 대박이다 이런 얘기고요. 최근에는 모 케이블 TV의 해외 출장 분식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BTS의 멤버 정국군이 나와서 선보인 불라면 이름이 불글이라고 하네요. 네, 그게 불닭 라면하고 너구리하고 이제 합해진 부분들인데요. 이거를 또 어느 또 이 뭐 우리 네티즌들이 찾아낸 게 사진에 보시면 저러지만 저 레시피가 아주 대유행이에요. 네, 대유행입니다. 그랬고 뭐 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진짜로 새로운 맛을 지금 개발한 부분인데 요거를 또 전 세계에서 매운맛만 진단하시는 분들이 펩사이드로 또 서열을 내렸더라고요. 그 기계가 있죠. 예. 예. 그게 이제 이게 6등을 해요. 네. 근데 매운맛이 여러분 잘 알지만 매운맛은 통증이거든요. 근데 통증이 몸에 들어오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안토시아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토시아닌. 네, 몸에서. 그러니까 몸에서 굉장히 조금 업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텐션을 좀 올린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음식 이런 명예까지 지금 얻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뭐 불닭 라면 챌린지 전 세계 그거 하나 올라오면 1000만 뷰씩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대단히 지금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매운맛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불글이 안 드셔본 분들은 찾아보시겠어요. 농심이 아예 이 불글이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신청을 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좀 선점하는 의미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했던 짜파구리는 짜파게티나 너구리 둘 다 농심 제품입니다. 네. 그런데 이 불닭과 이게 그 너구리 같은 경우에는 삼양의 불닭과 이게 농심의 이 너구리가 두 개가 짬뽕 되다 보니까 네. 누가 먼저 내는가에 따라서 이게 저작권 문제, 상표권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농심이 훨씬 더 한 발 더 빠르게 이 그 제품 자체에 대해서 상표권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먼저 선원주의, 먼저 그 출원만 하면은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우선권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양으로서는 약간 반템포 늦은 약간 아쉬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 농심으로서는 본인들이 핵심으로 하고 있는 너구리라든가 아니면 뭐 신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저작권 내지는 상표권 을 주장하기 위한 발빠른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세계 시장까지도 예측을 하고 법적인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신의 이름을 딴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배우 이서진 씨에게 외국 현지인 손님들이 이거 좀 더 맵게 해달라 이런 장면들이 화제가 됐다고요. 아이고 저도 그 장면을 봤습니다만은 진짜 우리도 맵지 않습니까? 맵고 이러고 찬물을 먹으면서 먹는 것도 이거 뭐 굉장히 싱거운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서 사실 그분들은 사실 우리 음식을 먹는 것보다 우리 문화를 지금 드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은 감동을 받아갈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보기 좋고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네. 자, 이런 폭발적인 인기에 라면 회사들은 아예 해외 시장을 겨냥해서 해외 전용 라면, 즉 현지화한 라면을 출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저걸 봤어요. 보면은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빅맥 이런 것들을 인도 가면은 빅백이라고 해서 현지화하는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우리나라 그 인기 그 입맛이나 이런 부분이 아까 마치 이제 일본에서 라면 들어왔을 때 약간 밍밍하다 하고 해서 한식으로 현지화하듯이 라면을 그 현지 입맛에 조금 더 맞도록 살짝 바꾸다가 네. 이제는 그 현지 전용 맛으로서의 어떤 그런 라면을 만든다고 하는데 삼양 같은 경우에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 브랜드로 삼양80G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수출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 후문인 것 같습니다. 네. 채식주의자를 위한 라면, 즉 비건 라면이 있고
이슬람교도만을 위한 할랄 인증 K라면도 있다는데 어떤 점이 이 다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현지화를 하는 맛으로 지금 이제 승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참 이게 대단한 게요. 중국에도 비슷한 게 있고 일본에도 비슷한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외국에서는 그걸 구별합니다. 중국은 남면, 그다음에 일본은 라멘, 한국은 라면. 발음도 다 다르게 하면서 이 한국 거를 찾기 시작하고요. 현재 지금 뭐 하나라도 들어가는 나라까지 다 합치면 220개국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종류를 하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쫓아가야 될 지금 수출 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품종도 많아지고 지역도 다변화하면서 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는 모습. 우리 뭐 영업사원 1호께서 지금 많이 팔더라도 이렇게 다변화가 되면은 훨씬 더 좋은 우리나라의 진짜로 경제에 득이 되는 그런 효자 품목으로 지금 거듭나는 라면입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식품은 여기는 불모지다. 공략하기 어렵다는 곳이 이제 중동, 네. 아프리카 시장이었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확대가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할랄 라면 같은 거 거기는 이제 고기를 뭐 기도를 하고 뭐 해야 되는 이슬람에서 허용되는 식품으로 가야 되고 현지 입맛에 착착 맞춰가면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더구나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나가서 먹기도 그렇고 나가서 다 또 이 식당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요번에 이 신장률이 높은 나라는 베트남. 안 나가고 집에서 하는데 한 끼는 먹어야 되겠고, 한국 라면 좋지. 네. 이렇게 지금 뭐 박자로 나가니까 어떤 세계적인 흐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 2월에 수출 전략 회의에서도 이 K 콘텐츠, 그러니까 우리 영화나 TV 프로그램, 드라마를 활용한 K푸드의 해외 시장 공략, 이게 주요 어젠다 중 하나였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달에 있은 4차 수출 전략 회의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K 콘텐츠 플러스 K푸드의 결합, 이 네. 부분이 하나의 테마였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가 결합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한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K드라마, K무비에 단순히 한국의 어떤 그런 삶뿐만 아니고 거기에 한국의 음식 문화도 같이 끼워 팔기 하는데 이제는 그 비중이 K푸드가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나의 그냥 하다 보니까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K무비, K드라마에 K푸드를 얹어서 같이 가는 그런 전략을 한다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는 부분이라서 그 성과가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K 레스토랑, 실제로 지금 중국이든 어디 가면 굉장히 비싸게 팔립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20개의 어떤 식당을 정해가지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K푸드를 조금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K푸드 수출 확대 추진단까지 출범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력이다라는 증표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 사실 YS 정권 이후에 한국 음식의 세계화라는 부분들을 가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MB 때도 확장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에 들어가는 문화와 상품을 같이 수출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문화 중에 가장 좀 특이점을 낳을 수 있는 이 식에 관한 부분. 뭐 이건 농림수산부 식품유통공사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총리실 산하에다 놓고 지금 팔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문화, 특히 음식에 접해 본 분들은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상품이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드는 효자 중의 효자라고 보여집니다. 네. 펄펄 끓는 K라면의 대활약,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지요. 윤 대통령이 주말인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호남의 민생 현장을 말 그대로 누볐습니다. 순천의 가뭄 현장, 국제정원박람회를 둘러본 뒤에 대구의 서문시장, 통영의 수산인의 날 행사에까지 잇따라 참석을 했는데요. 특히 개장 100주년이라는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취임 1주년을 앞둔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여러 차례 서문시장에서
격려와 응원을 힘껏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뵈니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서문시장은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서문시장은 늘 시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에도 묵묵히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돼 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예비 후보 시절부터 따지면 무려 6번째고요. 대통령 취임 후에만 4번째 방문이니까 서문시장은 윤 대통령 말대로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길을 받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고향이 대구인 저로서도 뭐 설날이나 추석 되면은 다른 곳이 아닌 서문시장 가가지고 거기에 뭐 옷도 사러 가고 했던 정말 마음의 고향 같은 대구 사람의 마음의 고향 같은 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힘들 때는 5.18 광주 묘역을 찾듯이 네. 또 보수 쪽의 어떤 지지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의 서문시장을 많이 찾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100주년 기념의 행사에 참석했고 사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지난 2월 달에도 김건희 여사께서도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이 그 어려운 분들과 같이 하는 걸 보면은 어떤 한마디로 정치의 어떤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은 상징이다라고 하듯이 대구 경북 TK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곳을 계속 찾는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힘들 때 좀 더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메시지도 같이 담긴 것이 아닌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문시장 상인들, 대구 시민들의 환영도 대단했습니다. 시장 근처에 내려서 시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500m 거리가 무려 30분이나 인사를 받느라고 걸렸다고요? 기받으신 것 같아요. 다 악수들 하시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민생 경제를 챙기러 가신 거거든요. 네. 얘기 듣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얘기도 듣고 느끼고 몸으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소탈한 이미지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고요. 뭐 앞에 있던 대통령들도 사실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MB도 가서 제 기억으로는 거기 가서 지금 뭐 수제비 먹었던 기억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 가서 한복 맞춘 적이 있고 뭐 등등의 굉장히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미지, 그다음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챙기는 그러한 좋은 자리 500m 30분 더 걸렸을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 기자들이 센 거니까 정확합니다. 30분. 자,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전남 순천의 주암댐을 찾아서 요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전남 지역의 실태를 세세히 살폈죠? 그렇습니다. 사실 대구 경북에 안동댐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호남에는 이 섬진각 상류에 이 주암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호남이 말랐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남 쪽의 어떤 그 가뭄이 극심해서 음용으로 하는 식수뿐만 아니고 공업용수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민생 경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곳에 가서 민생 탐방의 1호로서 다른 곳이 아닌 이 주암댐을 찾았다라는 것은 민생의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인 부분을 생명수를 찾았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보면은 그 4대 강포를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물 공급을 해서 이 그 호남 지역 전부 나아가 호남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물이 메마른 것이 도서 지역 아닙니까? 네, 섬지역. 그렇죠. 네. 섬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제한 급수를 넘어서 이제 이 생수 같은 병을 지금 나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돌보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려울 때 긁어주는 행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모 신문의 일면 보도를 보니까요. 4대강 보만 제대로 가동이 됐어도 광주 지역 주민들의 40일치 물을 저장할 수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 문제에 대한 또 언급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4대강이라고 해서 그 굉장히 많이 그 보를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라든가 홍수로부터 상당 부분 해방이 됐는데 사실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 들어가지고
재자연화라고 해서 사실상 볼을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작업이 이 호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섬진강 때문에 저수율이 거의 20%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대강 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호남 지역에서도 물 부족 현상이 어떤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다라고 했는데 어떤 정치를 넘어서 물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정치를 넘어서 정말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어서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도 참석해서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면서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 호남이 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양무호남 심우국가.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다. 네. 이게 이제 호남 지역에서는 아주 유행하는 그런 말인데 전남 지역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고 그렇죠. 대구에 가기 앞서서 방문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의미 중에 저는 제일 큰 의미가 사실 여기 가면은 지자체 단체장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라든가 도지사를 만났는데 다 이것이 협치의 사실 처음 발자국이거든요. 아까 주암댐에서 만난 게 김영록 전남지사입니다. 그렇죠. 민주당 소속이죠. 네, 거기다 그러고 이번에 여기 또 순천만에는 또 경북지사까지도 잠깐 왔다 가셨어요. 그러면 협치와 한 군데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노광규 시장이나 이 지역구 의원들 다 또 검사 출신이세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또 굉장히 좋은 소통의 시작을 이런 순천만에서 올릴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좋은 발자취고요. 우리가 연포탕 그러는데 협치의 시작이 순천에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를 흔히 삼다도라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자가 많다. 특히 해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요. 그런데 그 제주 해녀의 명맥이 잘못하면 끊기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비가 와도 자동 나갑니다. 윤 대통령은 경남 통영의 영운항에서 열린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먼저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김을 비롯해서 굴, 전복, 어묵 등이 우리 수출 전략 품목입니다. 이런 전략 품목의 육성을 위해 수산인과 관계부처가 원팀이 되어 앞으로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수산식품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게 지난 2011년이었습니다. 그 뒤에 현직 대통령이 이 기념식에 직접 참여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해녀들이 이제 맹명을 잇는다. 그림으로도 봤잖아요. 네, 근데 너무 적으시네요. 지금 전체 한 3,600분 계신데 30대 미만이 4분밖에 안 계세요. 아유, 2030이 그러니까 4사람. 네, 그리고 전체 지금 뭐 60대에서 80대가 60%인 1,500명 되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줄어드는 굉장히 하고 아까 나오신 분들이 사실 전체 해녀, 젊은 해녀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이 해산물 그다음에 이쪽은 굉장히 클 수 있는 지금 뭐 여지가 큰 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또 방점을 찍어주시는 건 좋고 특히 이제 1997년도부터 바다의 날이 이제 수산의 날로 우리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또 대통령께서 처음 가셔갖고 우리 수산 6차 산업이라고 부르는 수산업이거든요. 6차 산업이다. 관광까지 네. 다 포함되면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날 홍보관에서는요. 통영수산물 판매 라이브 방송, 생방송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이 깜짝 출연을 해서 K-블루푸드에 대한 관심을 직접 당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K-블루푸드. 아까는 뭐 K-푸드를 얘기했지만 K-블루푸드 말 그대로 해산물, 뭐 코리아 굴, 해산물, 전복, 굴전복, 뭐 김 김, 이렇게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2021년 작년 같은 경우에 해외로 나간 케이스 그 푸드가 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좀 경기 둔화냐 뭐냐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수출세가 한 10% 이상 증가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 주력 상품이 뭐 반도체 이런 걸 넘어서 이 반도체에 빗대서 이것이 검은 반도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네. 요즘 뭐 1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농수산물에서의 어떤 새로운 혁명 이런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지금 여기에 그 참석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다와 관련된 산업에도 관심이 있다라는 부분이어서 네. 이 부분의 어떤 그 민관의 어떤 협력을 통한 K-블루푸드의 새 역사를 쓰는 그런 어떤 시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고 수산업과 어촌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하겠다. 그래서 수산물 영업사원을 지금 같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김 같은 경우는 뭐 세계에서 지금 제일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무궁무진한 지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분야들이 많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뭐 한일 관계 얘기를 하면서 후쿠시마 이제 수산물 들어오는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외교적으로도 큰 지금 뭐 이정표를 남기시려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가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후쿠시마 절대로 안전하지 않으면 수입 안 하겠다. 네네. 그런 말까지 하면서 우리 수산업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건강을 좀 지켜주시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트업입니다. 스마트팜만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업을 해서 사실 그걸로 해서 담수하는 부분이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거기서 양식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K푸드가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수산물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실제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조사를 저희가 보니까 오는 2045년, 아직은 20여 년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어촌의 81%가 소멸될 고위험 지역이 될 것이다. 이거 참 우울한 전망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1980년에 72만 5,300명이 지금 40년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97,100명. 한마디로 40년 동안 어업 인구가 8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뭐 지역 소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그 어떤 것보다 지금 위기에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1980년에는 무려 72만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3년 전에 이게 10만 선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은 2045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난다고 할 경우에는 어촌의 81% 정도가 아예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지역 대책, 특히 어촌 대책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인데 결국 어업 인구뿐만 아니고 어업과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구를 늘리는 식으로 해서 어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전략인데 지금 반드시 필요한 그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농촌에는 젊은 농부가 없고 바다에는 젊은 해녀가 없다. 저희가 오늘 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 어가 인구가 줄어들면서 제주 해녀가 급감하고 있다.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뭐 거의 60대 80, 뭐 60대부터 80% 이상이 지금 60%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할머니 해녀들이잖아요. 예. 근데요, 자 해녀 수가 줄어드는 거에 근본적인 원인을 따지면 뭐 우리 인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해녀들의 수입이 어느 거 얼마인가를 우리가 봐줘야 돼요. 네. 여기 연 평균 수입 7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연 평균이 월 평균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연 평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뭐 안 할 때는 지금 감귤 농사 지시고 그다음에 네. 6월부터 8월까지는 또 해녀 작업을 못 하세요. 그 뭐 이 어랑기 이런 거 보호기 때문에 그렇다면 760만 원 갖고 진짜 기술 좋은 이 해녀들이 계속 자기 생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삼박자가 맞아가야 새로운 유입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새롭게 해녀로 들어온 부분들에 있어서 30대 미만은 딱 3분이거든요. 네. 그만큼 여기가 열악한 어떤 생계를 꾸려가는 이 부분들을 아주 촘촘하게 우리가 잘 갖고 나갈 때부터 우리 어촌의 어떤 발전이 시작되는 거지 이렇게 방치해서는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서너 명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어촌계의 보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젊은 해녀들, MZ세대 해녀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촌계 최고의 보물이라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라면 이게 기쁘면서도 또 상당히 좀 암울한 전망이기도 해요. 요즘 말로 웃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우면서도 슬픈 현실인 것 같은데 그 사실 우리나라 해녀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록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만 자, 일단 영상 좀 잠깐 볼까요? 네네. 유튜브 요즘 해녀. 아까 이제 저희가 나갔는데 활약상을 직접 본인들이 찍어 올리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제주도 요즘 지금 해삼을 많이 막 가고 잡아서 이게 보여주는데 젊은 세대답게 굉장히 이게 퍼포먼스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어떤 계속 이어질 가치가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뭇에서 젊은 사람들을 지금 계속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제주도의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역 종사하는 제주 해녀가 네. 1970년대만 해도 14,000명이었는데 지금은 뭐 한 3,000명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안 들고 갈 때는 왼손까지 4개 잡고 그다음에 팔과 팔 겨드랑이 사이 말도 잘해요. 네, 팔에 손에도 잡고 칼을 안 들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겨드랑이에도 끼고 나온다니까. DM으로 네. 요즘 유튜브 영상 안 올라온다고 막 주시고 톡도 오고 이러는데 제가 부지런히 찍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봄이잖아요. 봄에는 이제 나무들의 꽃도 피고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지금 물속에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블루푸드란 말을 하는데 저 젊은 해녀 유튜버가 하는 말 푸른 꿈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바다 하면 생각나는 게 블루 라군, 푸른 산호초, 다 푸른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얘기할 때 또 푸른색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조금 저기에 제도적인 면이 지금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해녀가 새로 해녀에 등록을 하면요. 어촌계 그런데 심지어는 600만 원까지 이 가입비를 받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직불 제도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죠? 이제 해녀로 이제 하면은 120만 원 미만으로 가면 이제 돈을 보조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가 지금 굉장히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직불 제도의 어떤 혜택을 받으려면 이 해녀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입비라든가 이런 진입장벽이 있거든요. 진입장벽이 높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세밀히 살핀다면 뭐 저 직업이 좋다 싫다를 떠나서 일단은 경쟁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시도록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다른 저 미더덕을 따서 보여주고 있고 본인들도 이제 힘들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그 푸른 꿈을 키워나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정부의 정책은 과연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가 인구라고 하는 이 어촌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정부도 이제 어촌 살리기를 해야 되는데 지원이 좀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가 일단 줄다 보니까 어떻게든 어촌 쪽으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른바 사도 삼촌. 4일은 서울 도시에서 살고 3일은 시골 농어촌에 가서 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은 시골로 유학을 보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관계자들을 늘려서 어케이션이란 말이 있어요. 요즘 그건 뭐냐면 뭡니까? 어촌 플러스 워크 플러스 베이케이션.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촌과 일과 방학, 그렇죠. 휴가를 결합해가지고 그런 상품을 만들자는데 뭐 이런 거죠. 요즘 보면 호텔에서 노는 거를 호캉스라라고 하듯이 어촌에서 바캉스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지키자라는 그런 얘기인데 아직까지 말 자체가 생소할 정도로 우리한테 입에 쉽게 와닿지 않는 걸 보면은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지원이 절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입장벽도 낮추고 지금 나왔지만 MZ세대 그렇죠. 해녀들을 위한 주택 정주 여건도 좀 마련해주고. 네, 근데 어촌이요. 잘 보시면 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해외 노동력을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외국 분들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첫술에는 굉장히 좋지만 그게 장기화 될 수 없는 부분들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 희망성까지를 합해진 프로그램이 나와야 우리 국민들이 가서 우리 국민들 손으로 딴 해산물들을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가면 관광 상품으로 보시는데 이제 그 해녀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분들이 이제 그 노하우를 전수 못하고 뭐 더 은퇴를 하시거나 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좀 빨리 좀 이제 해야지 이거 서너 명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신진대사는 연세 드신 뿐만 아니고 새로운 분들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은 분들이 제주도에 정착해서 해녀로 계속 하기 위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데 저 보니까 젊다 보니까 우리도 일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육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어떤 지원하는 사람과 함께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잘 수요 공급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조율을 하는 것이 뭐 우리 해양수산부라든가 아니면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케이션이란 말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말이냐를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촌과 베케이션과 일을 결합하는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뭔가 여기가 새로운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 만들고 자기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까지 하고 사실 우리 최 변호사하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해봐야 뭐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물질하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우리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진짜로 순선한 쪽으로 간다면 교육까지도 붙어야 되고 그다음에 의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이분들이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국가가 지원해주고 끌고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점점 줄어드는 제주 해녀들, MZ세대 해녀들이 돌아오고 또 새로 찾아와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오늘 얘기는 이걸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양호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진영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